똑같은 시세 차익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투자를 했냐에 따라서 과세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해외 주식 양도세로 과세가 될 거고요. 네. 만약 똑같이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제 내가 펀드를 통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동일한 성격의 시세 차익이지만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 많이들 관심 갖고 투자하시는 부분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으로 열거를 하고 있질 않습니다. 즉 과세 제외예요. 똑같이 S&P 500에 투자를 했는데 그렇죠.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되거나 또는 미국에서 했으면 이때는 해외 주식 양도세로 과세가 되는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돈어리 박남숙입니다. 최근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증권사 앱 통해서 세금 신고 대신해주겠다는 알림 많이 받으실 텐데요. 바로 5월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증권사를 통해서 하더라도 좀 답답하거나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김철종 세무사와 함께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누가 어떻게 내는지 그리고 절세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제 국내 주식도 사람들이 많이 매매를 하는데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근데 국내 주식을 할 때 양도소득세를 사실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대주주만 낸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런데 해외 주식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똑같은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네. 국내 주식에서 얻은 시세 차익과 해외 주식에서 얻은 시세 차익이 조금 과세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되세요. 네. 여기서 세법상 대주주라고 하면 이제 직전사면도 말 기준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이제 가액이 50억 이상인 경우가 되다 보니 사실 일반 개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되질 않으시죠. 그래서 세금에 관심이 없으신데 네.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세 차익에 대해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일반 개미 투자자분들도 과세 대상이 되고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해외 투자를 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네. 주식만 하는 건 또 아니실 거예요. 네. 채권이나 펀드, 뭐 ETF, ELX 많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모두 다 양도세 과세 대상인가요? 아, 네. 요걸 먼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과세 대상을 이제 열거주의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그 구분에 따라서 이제 과세가 되는 부분인데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시세 차익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투자를 했냐에 따라서 과세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해외 주식 양도세로 과세가 될 거고요. 네. 만약 똑같이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제 내가 펀드를 통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동일한 성격의 시세 차익이지만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정말 많이들 투자하시는 게 이제 ETF잖아요. 네. ETF도 이제 어떤 ETF를 투자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네. 국내에 우리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할 때에 코덱스 미국 S&P 500 ETF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투자를 해서 얻으시게 되는 이제 시세 차익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반면에 네. 미국에도 똑같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이제 ETF가 있을 거잖아요. 미국에 있는 S&P 500 지수를 투자하는 가장 대표적인 ETF가 네. SPY라는 ETF예요. 네. SPY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얻는 시세 차익은 해외 주식 양도세로 과세가 됩니다. 똑같이 S&P 500에 투자를 했는데 그렇죠.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되거나 또는 미국에서 했으면 이때에는 해외 주식 양도세로 과세가 되는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 많이들 관심 갖고 투자하시는 부분이 채권이 되겠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고금리가 이어져 오다가 올해 연내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많이들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특히 미국채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이때 당연히 채권 투자를 지금 하시는 이유는 향후에 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요거를 노리고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때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 채권 시세 차익, 채권의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으로 열거를 하고 있질 않습니다. 즉
과세 제외예요. 오. 그래서 지금은 채권에 직접 투자를 해서 내가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고 네. 한다면 그냥 비과세 된다라고 편하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똑같은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장기채에 투자하는 ETF, 뭐 예를 들면 TLT라고 또 유명한 게 있거든요. 그 미국의 ETF에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똑같이 시세 차익을 얻더라도 네. 요건 또 해외 주식 양도세로 과세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내가 시세 차익을 얻지만 어디에 투자하냐, 뭐 직접 투자냐, 펀드냐, 뭐 ETF냐 이런 어떻게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과세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식 투자하면은 양도 차익도 생기지만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배당도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배당 소득하고 양도 차익이 합산되는 건가요? 이 배당 소득은 네. 요거부터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이제 소득세법에서 이 소득을 과세할 때에 세목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냐면 큰 분류로 보면 종합과세가 되는 것들이 있고요. 분류과세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종합과세가 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종합소득으로 합쳐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분류과세로 구분되는 것들은 따로 이제 그냥 아예 별개로 신고 납부만 하고 끝나버리는 합쳐지지가 않는 거인데요. 네. 방금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이제 배당소득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종합소득 중 하나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이때에는 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우리 그 연금소득 이런 것들과 합쳐서 이제 신고납부가 돼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 반대로 우리 양도소득 즉 시세 차익을 얻은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분류과세 항목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서로 합치지 않고 별개로 신고납부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면은 미국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이제 양도 차익이 생길 수 있고요. 근데 네.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 주식이니까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할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근데 왜 우리나라 국세청에 내는 거죠, 변호사님? 우리나라는 네. 다른 많은 해외 국가들과 이 조세조약이라는 거를 좀 맺고 있어요. 이 조세조약이 뭐냐라고 하면 네. 각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 과세권이 있는지를 그 조세조약을 통해서 정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국가별로. 네. 뭐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게 미국이니까 미국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한미 조세조약을 맺고 있고 거기에서 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미 조세조약을 보면 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그 주식 양도소득은 네. 과세권이 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미국 국세청에 뭐 신고하거나 할 필요 없이 과세권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세청에다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제 배당을 받게 되면 네. 어떻게 되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식 배당금.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받으시는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한미 조세 조약을 보면 미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과세를 할 수가 있어요. 배당은요? 네, 맞습니다. 배당금에 대해서는 네. 좀 전과 우리 양도소득과는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내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받은 배당금은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미국 국세청에서 일정 세율을 떼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처럼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한미 조세 조약에서는 이 세율을 15%를 넘지 못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받는 배당금은 미국 국세청에서 15% 세율로 떼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세청에도 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네. 우리나라 국세청에다 신고납부할 때에는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금융소득을 모두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돼서 따로 이제 5월 달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때에 만약 내가 다 합쳤더니 2천만 원이 넘어간다. 그럼 음. 별도로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고 다만 이 신고할 때 미국 국세청에 우리 이미 떼인 세금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떼인 세금은 외국 납부 세액 공제로 적용받아서 이제 그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만 납부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도 이제 알림 요새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네. 이제 세금 신고 이제 복잡하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해준다 막 이런 알림 많이 오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도 될지 약간 좀 의문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그냥 하나의 증권사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안내 받으시는 대로 진행하더라도 문제가 없으시다. 그리고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때는 우리 그 증권사에 미리 말씀을 하셔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타사 증권사 거래 내역을
받아서 제출하면 되냐? 이런 부분을 좀 먼저 물어보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타사 거래 내역 받아서 함께 제출하시는 별도의 이제 과정은 한 번 더 있으실 거다라는 점으로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익이 생기면 참 기분이 좋죠. 근데 네. 이제 이익이 생기면 이렇게 신고 시기를 이제 본의 아니게 뭐 놓치게 되거나 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실제 적발 사례도 있나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건 이거예요. 네. 뭐 내가 손실인데 뭐 신고해야 되냐? 또는 내가 이익 얼마 안 되는데 뭐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신고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인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뭐 세법에서는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뭐 손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한데 네. 다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신고 안 했을 때 페널티는 가산세가 될 거거든요. 근데 가산세라는 것도 납부할 세금이 있을 때에 거기에 얹어지는 가산세라서 네. 어차피 납부할 세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가산세도 없고 그래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크게 무방합니다. 손실을 본 경우에는요. 네. 그다음 이익을 봤는데 이익을 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발생한 이익이 한 200만 원이에요, 1년간. 네. 근데 우리가 해외 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에는 연간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기본 공제 금액이 250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250만 원. 네, 따라서 내가 얻은 이익이 250만 원 이내다라고 한다면 사실 신고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마찬가지로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뭐 문제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이때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 25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단순하게 해외 주식만이 아니라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국내 주식에서도 발생한 이익과 합쳐서 연 25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괜찮다. 그리고 만약에 250만 원 넘어갔어요. 정말 이제 양도세가 발생할 금액인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네. 그때는 당연히 문제가 되죠. 이거는 이제 가산세가 문제가 될 거고요. 첫 번째로는 신고를 안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가 붙게 될 거예요.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했어야 될 금액의 20%가 붙게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납부전 가산세라고 해서 매일매일 이자조로 붙는 게 0.02%씩 붙는 게 1년으로 치면 한 8% 정도가 돼요. 이 납부전 가산세가 매일매일 추가로 가산된다라는 점은 유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익을 본 주식도 있겠지만 손실난 주식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수익만 났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걸 합해서 통산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통산을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내에 과세 대상 되는 이제 주식에 내가 뭐 1,000만 원 손실을 봤다. 그리고 해외 주식은 이제 장이 좋았으니까 한 3,000만 원 이익을 봤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해에 매도를 해서 이제 이 1,000만 원 손실 본 거를 우리가 통산을 시켜서 2,000만 원에 대한 결국에는 세금만 납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세 대상 국내 주식이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계속 국내 주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과세 대상 국내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세 대상이 되는 거를 규정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전부 무조건이 있지만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국내 상장 주식을 매도했을 때 이때 과세 대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대주주이건 아니건 여부를 떠나서 국내 상장 주식을 장외에서 매도했을 때, 장내 거래가 아니라 장외에서 매도했을 때, 세 번째는 우리 비상장 주식을 매도했을 때, 이때에는 이제 과세 대상 국내 주식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손실이어야 통산이 가능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내가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뭐 카카오로 해볼까요? 카카오에 내가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봤어요. 내가 1,000만 원 손실을 봤어요. 지금 현재. 근데 뭐 미국에 뭐 엔비디아 투자를 해가지고서 내가 한 2,000만 원 이익을 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카카오 손실 본 거 있으니까 통산이 된다라고 하니 카카오랑 엔비디아를 다 팔아서 통산에서 1,0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카카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법상 대주주라고 하면 50억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데 뭐 대부분 개미 투자자분들이 50억 이상 카카오 주식 50억 이상 보유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닌 거고 그래서 손실이 나더라도 통산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본 공제와 통산 효과를 생각해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연말에 팔았다가
다시 이렇게 매입을 하는 전략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네. 효과가 있을까요? 세법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연말쯤 돼서 이익과 그리고 손실 상태에 있는 주식을 다 실현시켜서 손익 통산시키는 거, 또는 250만 원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공제 금액이 있으니까 네. 매년마다 250 이내로 계속해서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다면 세금 한 푼도 없이 가겠죠. 뭐 예를 들면 그냥 금액만 놓고 보자면 내가 1,250만 원의 이익이 있다. 네. 근데 얘를 올해 한 번에 전부 실현시키면 1,250에서 250 공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 뭐 해외 주식 양도세라고 하면 220만 원 정도가 세금이 될 거예요. 근데 얘를 5년 동안 그냥 계속 250만 원씩만 나눠서 네. 5년간 이익 실현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 공제 금액 이내니까 납부할 세금이 없겠죠. 이렇게 이제 절세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근데 사실 주식을 우리가 어떤 이런 투자를 하면서 세금만 생각할 거는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현재 손실 나고 있는 거를 통산시킬 세금 줄이자는 생각만으로 덜컥 팔았어요. 근데 팔고 나서 이후에 막 급등해요. 이러면 속 터지잖아요. 네. 정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이 250만 원씩 맞춰서 계속해서 매도를 한다라는 게 뭐 그렇게 되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장기간에 또 다른 좋은 종목으로 뭐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각자 우리 투자자분들의 이런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세금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네. 타이밍 맞추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주식은 매매한 날과 또 계좌에 그 매매 금액이 들어오는데 이틀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해외 주식도 그러겠죠? 좀 애매한데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주식을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겪어보셨겠지만 우리가 매도를 하면 그 매도 계약 체결할 날에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며칠 후에 매도 대금이 들어오잖아요. 네. 이게 이제 현재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으로 내가 매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2일 후, 즉 T 플러스 2일이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3일 후, T 플러스 3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매 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세법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바로 이 결제일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결제일이요? 네. 세법에서는 네. 어떤 매도 그리고 취득, 그러니까 양도한 날, 취득한 날의 모든 기준을 다 이 결제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매매계약 체결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결제일을 기준으로 매도했구나 또는 샀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유의를 해야 되냐면 네. 절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뭐 손실 난 거를 매도한다거나 또는 250만 원 이내로 이익을 맞추기 위해서 맞춰서 매도한다거나 할 때 네. 동일한 그 한 해에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내가 예를 들어서 12월 29일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 12월 29일에 판 거는 매매 계약 체결일인 거죠. 결제일은 그 다음에 1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29일에 팔아버렸다라고 하면 나는 팔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그날이 아닙니다. 1월이 결제일이라서 1월이 양도일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미리 매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26일까지 매도했어야 2023년 이내 매도분에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올해는요, 세무사님? 올해는 네. 뭐 아마 올해도 이제 12월 26일 정도까지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의 핵심은 이제 영업일 기준으로 우리가 T 플러스 3일, T 플러스 국내는 T 플러스 2일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역산해서 매도를 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을 계산을 막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 해외 주식은 한화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환전을 해서 사게 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면 환차익도 고려를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이걸 언제 기준에 환율을 적용하는 건지요? 먼저 환차익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네. 말씀처럼 우리가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환전을 하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일 때 환전을 했다가 가지고 있다 환율이 올라가면 뭐 그리고 다시 원화로 바꿨을 때에 네. 환차익이 생길 텐데 그렇죠.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내가 계좌에 넣어놓고 있다 외화 계좌에 두고 있다가 얻는 환차익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과세가 되지는. 근데 해외 주식은 네. 이제 조금 달라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도일,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환율, 매매 기준일을 적용을 한다인 건데요. 네. 여기서 양도일하고 취득일은 결제일 기준이 되는 거죠. 이 말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네. 결국에는 이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이 네. 사실 양도 차익에 포함됩니다. 묻어 들어가요. 이거를 좀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네. 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당 100달러짜리를 1,000원일 때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매도할 때에는 오히려 내가 손해를 봐서 100달러에 샀는데 90달러에 팔았어요. 근데 그때의 환율은 1,200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내가 샀을 때의 원화로 돌려보면 100달러를 1,000원에 샀으니까 이때에는 10만 원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90달러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1,200원의 환율이 적용이 되면서 10만 8천 원으로 양도가액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내가 달러로 봤을 때는 빠졌지만 네. 손해를 보고 판 거지만 원화로 돌려서 해외 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에는 주당 8,000원의 이익을 봤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환율도 고려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신이 선호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같은 종목을 가지고 사고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는 양도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세법에서는 주식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고 팔면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식의 그 취득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다라고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해외 주식의 경우에 뭐 매매라던가 단기 투자 목적으로 이제 취득을 하는 경우로서 우리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네. 계속해서 과세연도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동평균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아마도 증권사에 여러 증권사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네. 어떤 증권사는 선입선출법으로 관리하는 데도 있고요. 어느 증권사는 또 이동평균법으로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투자하고 있는 증권사가 이동평균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의 그 이동평균법에 따라서 그 증권회사 통해서 신고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예, 그냥 그대로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 부분. 하지만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때에는 이동평균법으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원칙인 선입선출법으로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 증권사의 거래 내역을 받아서 합쳐서 선입선출법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셔야 된다라는 점은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권사별로 다르니까 좀 네, 알아볼 필요가 맞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근데 세무사님 전 좀 어렵더라고요. 이 단어가 선입선출법 네. 그리고 이동평균법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계속해서 사고 파는 네. 그 순서에 따라서 계속 맞춰서 들어가는 겁니다. 사고 팔고 했던 게 먼저 샀던 것이 먼저 팔린다라고 보고 네. 먼저 산 애를 또 팔렸을 때 먼저 팔려나가고 그렇게 계속 따라가는 거죠. 계속해서 따라 나가면서 내 계산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네. 이동평균법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데 이동평균법은 사고 파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평균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평균치로. 사실 계산은 복잡하죠. 선입선출법도 이동평균법도 계산은 복잡한데 만약 이동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에서 우리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자료를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선입선출법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거래 내역을 쫙 나열을 해서 이제 직접 계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세무사님들 통해서 진행하시는 편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끝으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 신고 앞두신 투자자분들께 네. 어떤 팁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뭐 사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이미 작년에 했던 작년 12월 말로 다 끝난 거를 네. 이제 우리 5월달, 4월달에 정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떤 절세 전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이제 안내 받으신 대로 뭐 신청 잘 하셔서 그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복수증권사 통해서 우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합쳐야 되는 부분 반드시 합쳐서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각각 그냥 아무런 신청만 하시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면 그 증권사에서는 아 우리 것만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꼭 이제 해당 증권사에 타사 거래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뭐 서류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그거 받아 제출하시고 이러한 별도의 좀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증권사 통해서 이제 세금 신고 알림 받으신 분들 증권사 통해서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이제 복수의 증권사일 경우에는 이제 각기 다른 서류를 또 한 증권사에 제출하실 수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해외 주식에서 좀 수익 나셨던 분들은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아셨을 테고 이제 올해 성공 투자하셔서 수익 많이 나셔가지고요. 세금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그런 전략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